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오늘은 파피의 출판의 내 마음속 미로를 찾아가는 109가지 심리 이야기, 유쾌한 심리학 박지영 지음입니다. 이 책은 대개 심리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그런 어려운 문구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학이 우리 일상과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심리학의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눈에 알 수 있다. 인상의 통합. 어느 문학 지망생이 비평가에게 자기가 쓴 한 편의 소설을 보냈으나 바로 되돌아왔다. 지망생은 자기의 역작을 다 읽어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으로 편지를 보냈다. 며칠 뒤 지망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전 썩은 사과를 다 먹고 난 다음 그 사과가 썩었다는 것을 알 만큼 우둔하지 않습니다. 한 입만 먹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을 형성할 때 그것은 주로 좋다, 나쁘다, 평가 차원, 강하다, 약하다, 능력 차원, 그리고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활동 차원 중 한 가지가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것은 평가 차원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또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가가 인상의 대부분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인상을 형성하는 데에는 다음에 초두 효과, 후광 효과, 마이너스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다. 자, 초두 효과. 어떤 사람에 대한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진다면 앞의 정보가 뒤의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이야기를 보자. 1. 짐은 문구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햇빛이 쨍쨍한 거리를 걸어갔다. 문구점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많았다. 짐은 직원이 자기에게 눈을 돌릴 때까지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구점을 나설 때 그는 그 가게로 들어오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학교로 가면서 그는 지난번에 소개받았던 여학생을 만나 잠시 이야기했다. 자, 2번째. 방과 후에 짐은 혼자 교실을 나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거리는 햇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짐은 그늘진 길 쪽으로 걸었다. 도중에 그는 지난번에 만났던 여학생을 보았다. 짐은 길을 건너서 다과점으로 들어갔다. 그 상점은 학생들로 붐볐으며 아는 얼굴들도 몇 명 보였다. 짐은 점원이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린 다음 주문을 했다. 그는 마실 것을 들고서 옆 테이블에 앉았다. 다 마신 다음 그는 집으로 갔다. 자, 여러분은 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졌는가? 짐이 사교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사교적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만을 들은 사람들은 95%가 짐이 사교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2번만 들은 사람들 가운데 짐이 사교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일을 보고 일을 나중에 본 사람들은 78%가 짐이 사교적이라고 대답했지만 일을 먼저 보고 일을 나중에 본 사람은 겨우 18%만 짐이 사교적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먼저 받은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초두 효과다. 초두 효과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각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전의 인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바꾸거나 제거한다. 일을 먼저 보고 일을 나중에 본 사람들은 아마도 짐이 피곤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특히 중요하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지적이고 근면하고 강인하고 비판력이 있고 말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와 이 질투심이 많고 말이 많고 비판력이 있고 강인하고 근면하며 지적이다고 소개할 때 A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 1과 2는 단지 순서만 바꿔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말이다. 인상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날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애써야 한다. 정중한 사람일지라도 첫날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무례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 다음날 아무리 정중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가식으로만 비친다. 우리의 지각이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후광 효과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후광 효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는 정직하면서도 부정직한 사람, 온순하면서도 사나운 사람 등과 같이 보지는 않는다. 대신 좋은 사람 또는 싫은 사람처럼 둘 중 하나로 본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형성되고 나면 그 사람은 또한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즉, 하나의 특성이 좋으면 다른 특성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나쁘면 모두가 나빠 보인다. 이것이 후광 효과다. 후광은 부처님 머리 뒤쪽에 있는 빛을 말한다. 후광 효과는 특히 겉으로 다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단 잘생기고 볼 일이다. 잘생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며 인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 확대하면 미인과 데이트하는 남자도 우러러 보이고 빽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도 안 입긴 하지만 잘나 보인다. 미인이나 빽과 친분이 있을 정도라면 뭔가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매력적인 당신이 못생긴 친구들과 함께 갈 때 당신은 돋보이고자 의도하겠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보는 사람은 당신의 못생긴 친구이다. 저렇게 잘난 사람을 달고 다닐 정도라면 후광 효과도 초두 효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관되게 지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 마이너스 효과. 어떤 사람이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중간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점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깨끗하고 소신이 있다는 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해 야합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그 정치인에 대한 인상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익을 보진 못할지언정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남의 나쁜 평가를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잘생겼지만 사기를 가끔 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본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중심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른 특성들보다도 인상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중심 특성이 차갑다와 따뜻하다이다. 그는 똑똑하고 잘생겼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과 그는 똑똑하고 잘생겼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비교해보라. 아마도 앞사람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뒷사람의 인상은 냉혈 인간으로 들릴 것이다. 이것은 중심 특성이 다른 특성들보다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죽겠네 라고 말하지 말라. 행동이 태도를 바꾼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대로 태도를 바꾸게 된다. 자신의 진짜 생각은 남이 모르지만 남에게 비친 자신의 태도는 행동을 통하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좋은데도 싫다고 남들에게 얘기했다면 싫은 쪽으로 태도가 바뀌게 된다. 직장이나 학과가 마음에 드는데도 남의 눈을 의식해 자기도 싫다고 얘기하면 자연히 싫어진다. 죽겠네를 상습적으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사원과 국민들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강의나 홍보만으로는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태도 변화와 의식 개혁의 가장 간편하고도 빠른 방법은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행동이 태도를 바꾼다.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억지로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되면 친화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남이 평가하게 되고 또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자리에 애착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노약자에게 한 번 자리를 양보해 준 날에는 자기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체에서는 행동을 시범해 보임으로써 신입사원을 교육시키고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강제로 따라하게끔 한다. 버스 안이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렇게 욕먹을 행동은 아니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타게 함으로써 바쁜 사람을 위해 왼쪽을 비워놓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따라하다 보면 태도가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진보적인 집단에 들어가 그곳 구성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면 진보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상이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자꾸 듣고 따라하다 보면 유일한 진짜처럼 보인다. 이것이 세뇌다. 위에서 보았듯이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변한다. 인지 부조화는 태도 변화의 한 가지 방법이다. 또 강연이라든가 면담 등을 통한 설득도 태도 변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자, 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고객은 지방에서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부지 등 다른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트럭이 문제였다. 레미콘 트럭 값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비싸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객은 자동차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영업사원은 전화감이 멀자 다급히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묻고는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 고객은 의아해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조금 전에 바로 그 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객은 전화를 끊으라 한 이유가 궁금했다. 사원은 자신의 회사에 용무가 있어 전화를 했을 텐데 비싼 시외전화 비용을 고객에게 물릴 수 없어 자신이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꽤 많은 시간이 든다면서. 고객은 다른 건 묻지 않았다. 즉각에서 그는 트럭 16대를 주문했다. 쌍용 자동차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다른 회사 제품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회사 제품을 사게 만드는가? 남편이 일요일마다 낚시를 가버리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번 일요일엔 꼭 그 일을 데리고 산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설득이다. 설득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을 펴거나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설득은 말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설득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이나 팸플릿 같은 문자일 수도 있고 영화, 포스터나 신문 광고와 같은 그림일 수도 있고 TV 광고처럼 영상일 수도 있다. 설득을 할 때는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의 신빙성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신빙성은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한다. 머리 손질법에 관해선 헤어 디자이너가 말할 때 잠자코 있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건강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몸에 좋다. 그 분야에서는 이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자리에서든 커피숍에서든 정치적인 문제가 한번 화제로 오르면 쉽사리 결말이 나지 않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설득을 하면 태도 변화가 조금은 쉬워진다. 친구가 장에 가자고 하면 지게를 지고서라도 따라간다. 광고를 할 때 비싼 돈을 들여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득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내용이 듣는 사람의 태도와 너무 차이가 나면 효과가 적고 차이가 작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라든가 지지하는 정당을 설득을 통해 바꾸기는 쉽지 않다. 또 설득 내용이 공포를 유발하면 태도 변화가 잘 되지만 너무 공포가 크면 효과는 감소한다. 설득자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찍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봐야 금배지를 달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는 끔찍한 교통표가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설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설득에 대한 저항이 생겨 효과가 적어진다. 대신에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설득 효과가 커진다. 저항을 그만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점원 아가씨가 예쁘면 제품으로 가야 할 신경이 자꾸 옆으로 샌다. 그래서 아이 쇼핑을 하러 갔다가도 카드를 밀게 되고 거금을 들이게 된다. 또 세일즈맨들은 제품을 소개하다가도 날씨나 TV 드라마로 화제를 돌려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저항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우리를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제품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이때 특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없는 살림에 잘못 구입했다간 나중에 꼭 필요한 것을 내다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자, 편의점 상품 배치의 비밀. 편의점의 상품도 설득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에 진열된다. 우리나라 편의점 매장의 평균 크기는 20평이 조금 넘는다. 이 속에는 수백 종의 상품이 빼곡이 놓여 있다. 특히 모든 상품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가 있다.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더 많은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특별히 계산된 위치에 있다. 음료 냉장고는 매장 맨 안쪽에 위치한다.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음료 코너를 매장 깊은 곳에 배치하는 것은 최대한 고객의 동선을 늘리기 위한 작전이다. 즉, 음료를 사러 들어온 고객이 내친 김에 다른 상품도 구매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목적 구매 상품은 아래쪽에 두고 충동 구매 상품은 위쪽에 배치해 고객들의 눈길을 끈다. 보리차나 생리대 등은 구석진 곳에 두어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 찾아 사기 때문에 느긋하다. 반면 안주류, 즉석식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한번 사보라며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있다. 또 연관 상품은 끼리끼리 모여 있다. 맥주와 안주, 빵과 우유, 컵라면과 김치처럼 하나를 살 때 아쉽기 마련인 짝 상품은 이웃에 배치한다. 한편 편의점의 상품 선반은 보통 높이 135cm, 폭 90cm로 구성되어 있다. 이 높이는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인 170cm를 기준으로 편안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가슴선 높이에 해당된다. 폭 90cm는 상품 선반에서 1m쯤 떨어져 볼 때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로 진열대의 상품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최대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편의점의 상품 배치에는 치밀한 심리학이 동원되어 있는 것이다. 자, 설득의 심리학, 요청에 응하게 만들기, 응종.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간섭을 받기도 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 일어나라, 수업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된다, 일을 몇 시까지 해라,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 제품을 사세요 등이 그 예이다.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부탁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이런 요구나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르게 하느냐는 개인의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학생들이 잘 따라주면 교사는 훌륭한 스승으로 평가받고 고객들이 물건을 잘 사주면 세일즈맨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잘 응하게끔 만들어야 돈이라도 쉽게 빌릴 수 있고 데이트에 애프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응종의 문제이며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압력들 중 한 가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는 것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칭찬을 해주든지 용돈을 올려주든지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강요도 응종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지각하는 사원에게는 징계를 주겠다고 위협할 수 있으며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전문성 또한 그들을 따르게 만든다. 약사가 약을 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길을 물을 때 그 사람이 알려주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그가 그쪽 지리만큼은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압력이다. 광고는 우리에게 냉기를 차단하는 냉장고가 나왔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사도록 요구한다.
재미있는 새 영화가 어디에서 개봉됐다며 우리를 오도록 한다. 또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다. 부인이 좋아하는 스타가 조미료 광고에 나올 때는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식기세척기 광고에 나올 때는 재빨리 채널을 돌려야 한다. 뭉칫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학생은 교사에게 따르며 부하는 상사의 말에 따른다. 합법적인 권력이 응종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자, 문간에 발 들여놓기, 면전에서 문 닫기 효과. 응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게끔 만들고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게 만들고 가끔은 사기를 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응종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처음에는 작은 요구에 응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작은 요구에 응하게 되면 더 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것을 문간에 발 들여놓기, foot in the door technique이라고 한다. 일단 현관문이라도 열어주게 되면 세일즈맨은 거실로 올라서게 되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건을 사지 않기가 어려워진다. 이 방법이 효과를 매우 잘 내는 이유는 확실치 않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작은 요구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 내용 또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생각에 관여되고 개입되어 장차의 요구에 더 잘 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그럴듯한 설명은 그 사람의 자기상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거절하기 곤란한 작은 요구에 동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각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꾼이나 협박범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 1,000만 원을 떼먹으려고 작정한 사기꾼은 10만 원, 20만 원부터 빌리기 시작하여 조금씩 갚으며 신뢰를 쌓는다. 지은 죄가 있어 협박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협박범의 작은 금액에 안도하여 돈을 주지만 조만간 액수도 높아지고 횟수도 잦아진다.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발을 뺄 수가 없다. 광고에서도 이 기법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뻔한 답을 보내주면 추첨하여 경품을 준다고 한다. 또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새로 나온 맥주라며 공짜 술을 권한다. 이것은 어떤 술을 쓰든지 간에 사람들을 그 제품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살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와 정반대의 기법인 면전에서 문 닫기, door in the face technique. 효과도 있다. 이것은 처음에 매우 큰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문을 쾅 하고 닫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그 작은 요구에는 따른다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요구를 줄이게 되면 상대방이 보기에 그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제 자기가 양보할 차례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구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흥정에 많이 쓰인다. 상인은 처음에는 비싼 가격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려 부름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킨다. 노사협상에서도 처음에 들고 나오는 조건은 까다롭게 그지없다. 상대방의 조건에 그대로 따르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기 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편에서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직장 폐쇄로 위협한다. 그러나 대개는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에 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된다. 극적인 타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미리 짜여 있는 각본의 한 장면일 뿐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권력. 20명의 대학생들이 죄수생활 게임에 참가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각 피험자들은 죄수와 교도관의 두 역할 중 하나의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죄수 역할을 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체포되어 학교에 마련된 모의 경찰서로 호송된 후 나체로 수색을 당하고 지문을 찍고 방역을 실시한 후 지하실 독방에 감금되었다. 피험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은 물리적 폭력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라고 들은 게 전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관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포악하고 거만하고 공격적이고 학대적으로 되어갔다. 이들은 모두 죄수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을 주장했다. 사소한 불복종도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하기와 같은 굴욕적인 처벌이라든가 먹고 잠자고 씻는 권리를 없애는 것으로 다스렸다. 교도관들은 모두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권력의 남용에 몰입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독단적인 규칙에 반응했으나 규칙이 많아지고 학대가 시작되면서 수동적이 되고 쇠약해져 갔다. 4명의 죄수들은 4일째 만에 흐느껴 울거나 분노를 사귀지 못하거나 심각한 의기소침과 심리적 전신 발진으로 훈방되었다. 실험폭이죠. 이 실험은 처음에 2주일간 계속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변화 징후 때문에 6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동원한다. 반장 선거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든 선거 때가 되면 모든 이 후보자들은 공복이 되겠다느니 이 조직,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한 몸 바칠 것이라고 하면서 한 표를 호소한다. 그들 중 누가 당선되든 공약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멋진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영웅이 권력을 얻고 나면 잔인하고 파렴치하고 이권을 챙기고 비인간적으로 되어버린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극우 편에 서겠다던 반장은 선생님 편이 되어버리고 국회의원은 제 맘대로 당을 바꾸고 뒷돈을 챙긴다. 구부나 지역구의 여론은 안중에 없다. 회사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진급이나 승진을 하여 보다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장 승진을 하면 대리 때보다 목에 힘이 더 들어가고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어깨를 펴면서 등이 뒤로 휘어 배가 나오게 된다. 옛날의 그 대리가 아니다. 권력자가 되면 권력 없는 사람들과 점차 거리를 두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한다. 방법도 설득보다는 강압이다. 그리하여 성과가 좋게 나오면 자신들의 통솔 능력 때문이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제 일그러져 버린 우리들의 영웅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맛을 보게 된다. 한번 맛들인 현재의 권력은 보다 많은 권력을 획득하도록 자극한다. 일그러진 영웅은 더 큰 권력을 가지는 동기를 이끌어 권력을 추구하는 데만 몰입한다. 은퇴도 있을 수가 없다.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더라도 자리를 내놓기 싫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한 번 잡은 아랫목은 내놓기 싫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이자 권력의 속성이다. 자기의 갈 길을 알고 돌아서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말들 하지만 권력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은 타락한다. 절대의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